은행 앞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 아우성치고 경찰이 방패를 들고 막아서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싸우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선반을 비우고 주유소마다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서 있고 병원에서는 약이 떨어져서 환자를 돌려보내는 상황 말입니다. 재난 영화 속 한 장면 같나요? 불행히도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벌어집니다. 한 개인이 파산하면 집과 차를 압류당하지만 나라 전체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나요? 국토를 매각하나요? 아니면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건가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법원에서 절차를 밟고 재산을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국가는 다릅니다. 나라가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국토를 압류하거나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없어요. 국경선도 그대로고 정부 청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너지는 걸까요? 정답은 신뢰입니다. 전 세계가 그 나라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투자자들은 저 나라는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다른 정부들은 저 나라와 거래하면 위험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디폴트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정해진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아예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파산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이 파산하면 법원이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지만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라를 강제로 파산시킬 법원도 없고 국토나 정부 건물을 압류할 방법도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대출은 당연히 안 되고 기존 빚을 다시 빌려서 갚는 것도 불가능해지죠. 정부는 갑자기 현금이 바닥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공무원 월급도 줘야 하고 병원도 운영해야 하고 학교도 돌려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자산을 팔아야 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스리랑카는 2017년에 중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한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중국 기업에 임대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나라의 핵심 항구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국영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 빚을 내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세금도 잘 거치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깁니다. 복리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빚 갚는 데만 들어가게 돼요. 교육이나 의료에 쓸 돈이 부족해지고 인프라 투자도 못하게 되죠. 그러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새 빚으로 옛날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채권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는 못 갚을 거라는 걸 눈치채거든요. 두 번째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많은 나라가 달러로 빚을 지는데 정부가 버는 돈은 자기 나라 돈이거든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래 1달러 갚는데 1,000원이면 됐는데 환율이 2배로 뛰면 갑자기 2,000원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빚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돈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충격입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팬데믹이 오거나 주요 수출품 가격이 폭락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입니다. 석유에 모든 걸 의존하다가 유가가 폭락하면서 정부 수입이 급감했어요. 여기에 제재와 부패가 더해지면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왔죠. 2018년경에는 빵 한 개 사려고 돈다발을 들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혼란입니다.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죠. 에콰도르는 2008년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전 정부가 빌린 돈이 부당하다며 일부 빚을 불법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실 돈이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갚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자들은 당연히 분노했고 에콰도르의 신용 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에콰도르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됐죠. 정치적 쇼를 하려다가 나라 경제 전체가 대가를 치른 겁니다. 과도한 빚이든
환율 폭락이든 경제 충격이든 정치적 혼란이든 결국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나라는 디폴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디폴트가 선언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정부가 한번 이자 지급을 늦추거나 채권자들에게 상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가장 먼저 움직여요.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같은 곳들이 그 나라의 신용 등급을 낮추기 시작하죠. 등급이 정크 수준까지 떨어지면 심각해집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그 나라 채권을 보유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일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채권을 팔고 주식을 팔고 심지어 그 나라 돈까지 팔아치우려고 하죠.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특히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의 시작이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가격이 폭등합니다. 석유, 식량, 의약품 등 모든 게 갑자기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마트입니다. 어제 2,000원 하던 라면이 오늘 3,000원이 되고 식용유 한 병이 10,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죠. 수입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산품도 똑같이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해도 밀가루, 기름, 비닐 포장재 같은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해야 하거든요. 빵 공장도, 과자 공장도 결국 수입 원료를 쓰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월급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져요. 기업들이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버티기 어려워지거든요. 공장을 멈추고 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쏟아지면서 소득이 끊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저축한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정부가 예금을 동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동시에 돈을 찾겠다고 은행으로 몰려들지만 은행은 줄 돈이 없습니다. 이게 뱅크런이에요. 은행은 모든 예금을 금고에 쌓아두지 않거든요. 대부분을 대출로 내보내고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문제 없지만 갑자기 모두가 한꺼번에 찾으러 오면 현금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은행이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공지하면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공포는 더 커집니다. 우리 은행도 곧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은행으로 달려가죠. 두 번째, 세 번째 은행이 차례로 무너지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해요. 정부는 긴급 조치로 예금 인출을 제한하지만 이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뿐입니다. 은행이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기업들은 운영 자금을 구할 수 없고 직원 월급도 못 주게 되고 결국 문을 닫거나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게 됩니다.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소득을 잃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죠. 이 모든 과정이 몇 주, 길어야 몇 달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트 선반은 텅 비고 주유소에서 기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죠. 병원에는 약이 떨어지고 정전까지 일상화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의약품을 수입할 외화가 없고 공무원들 월급도 밀리면서 공공서비스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되면 사회적 불안이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일부는 폭동으로 번지기도 하죠. 정부 건물이 공격당하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치안이 무너집니다. 경찰이나 군인들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사기가 떨어지면서 치안 유지 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디폴트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개인처럼 법원에서 파산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그 어떤 법적 처벌보다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보통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나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디폴트 이후 회복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도 빠르지도 않아요. 첫 번째 단계는 부채 재조정입니다. 정부는 채권자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해요. 상환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걸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죠. 하지만 채권자들도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나라에서 아예 한 푼도 못 받느니 절반이라도 받는 게 낫거든요.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수년간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긴급 자금 확보입니다.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에 긴급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엄격한 조건이 따라오죠. 긴축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 조건들은 보통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군영기업을 민영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정책들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디폴트에 이르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쳐야 해요. 부패한 시스템을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을 정리하고 경제 구조를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네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는 신뢰 회복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면 몇 년 동안 꾸준히 약속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회복에 성공한 나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2002년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강력한 개혁과 국제 지원을 통해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죠.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성공 사례예요. 아르헨티나는 여러 번 디폴트를 겪었고 그리스도 2010년대 초반에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25%를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나라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진국은 안전할까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부자 나라도 디폴트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뭅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자국 통화로 빚을 진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달러로 빚을 지고 있는데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건 미국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계속 돈을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상황은 오지 않는 겁니다. 일본은 더 극단적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가 넘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1년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250억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일본은 한 번도 디폴트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본 정부가 빌린 돈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과 일본 은행에서 빌린 거거든요. 외국에서 달러로 빌린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엔화로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올 일도 없고 갑자기 돈을 못 갚을 상황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심지어 미국도 위기를 겪었거든요. 2011년과 2023년에 미국은 디폴트 직전까지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높이는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겨우 타협이 이루어졌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조차 정치적 혼란으로 신용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결국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선진국들은 더 많은 완충 장치와 위기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디폴트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 거죠. 정리해봅시다. 국가 디폴트는 단순히 정부가 빚을 못 갚는 것 이상입니다. 신용의 붕괴이고 경제 시스템의 마비이며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개인처럼 법원에서 파산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이 따르죠.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일반 국민입니다. 정치인들은 도망가고 부유층은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디폴트 위험과 싸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나라가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고 모르던 사람들은 그제야 당황하며 은행 앞에 줄을 서죠.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변화의 신호를 읽고 대비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피해를 입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데 매번 같은 사람들만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 당신의 일자리, 당신 가족의 안전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